안녕하세요. 68세 된 김은숙입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은 미국 버지니아주 셰넌도 밸리라는 농촌 지역인데요. 오늘은 제가 며느리 때문에 겪었던 일들과 최근에 내린 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 가족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저는 젊은 시절 교회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그때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작업 반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저는 가정주부로 지내면서 아들 태준이를 키우고 있었죠. 그때만 해도 저희는 리치몬드 교회에 있는 작은 렌트하우스에서 살았어요. 남편이 한 달에 $2,800 정도 벌어왔는데 렌트비로 $800, 생활비로 $1,200 정도 쓰고 나머지는 꼭꼭 모아뒀어요. 왜냐하면 저희에게는 꿈이 있었거든요. 바로 농장을 사서 독립적인 삶을 사는 거였어요. 남편은 항상 말했어요. 여보, 우리가 땀 흘려 일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일을 해야 해. 건설 현장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이 들면 밀려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저희는 2년 동안 정말 열심히 모았어요. 외식은 거의 안 하고 옷도 꼭 필요한 것만 사고 주말에도 가족끼리 공원 가서 도시락 싸먹는 게 전부였죠. 그러던 1987년 가을이었어요. 단풍이 정말 아름다웠던 그때 부동산 에이전트가 저희에게 매물 하나를 소개해 줬어요. 210에이커 규모의 농장이었는데 위치도 좋고 토양도 비옥해서 농사짓기에 아주 좋다고 하더라고요. 가격은 $150,000였어요. 저희가 모은 돈으로 다운 페이먼트를 하고 나머지는 대출을 받기로 했죠.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앉아서 계약서에 사인할 때 손이 떨렸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날 밤 새벽까지 남편과 계획을 세웠어요. 어떤 작물을 심을지, 농기계는 언제 살지, 아들 태준이 학교는 어떻게 전학 보낼지. 정말 설레고 기대됐어요. 그런데 농사라는 게 생각만큼 쉽지 않더라고요. 첫 해에 병충해가 생겨서 수확량이 기대의 절반도 안 됐어요. 그 다음 해에는 농기계가 고장나서 수리비만 몇천 달러가 나갔죠. 3년 연속 적자였어요. 저희가 모아둔 돈은 금세 바닥났고 남편 건설 일당으로만 살아야 했어요.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교회 친구들 만나는 것도 부담스럽고 주변에서는 괜히 욕심 부렸다는 시선으로 보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이제 그만해요. 농장 팔고 다시 도시로 가요. 그런데 남편이 저를 꼭 안아주면서 말하더라고요. 여보, 우리가 왜 여기 왔는지 기억해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잖아. 방법을 바꿔보자. 그래서 1995년에 큰 결정을 내렸어요. 기존의 대량 생산 방식을 포기하고 유기농으로 전환하기로 한 거예요. 규모는 줄이고 대신 품질로 승부하자고 했죠. 처음에는 수확량이 더 줄었어요. 하지만 점점 유기농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저희 농장도 서서히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2000년대 들어서는 지역에서 꽤 알려진 유기농 농장이 됐어요. 주말이면 도시에서 가족들이 농장 체험하러 오기도 하고 지역 농산물 대회에서 상도 여러 번 받았어요. 그때 저희는 정말 행복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농장 일 시작하는 게 힘들긴 했지만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그 생활이 너무 보람찼어요. 그러면서 농장도 하나씩 늘려나갔어요. 두 번째 농장은 180에이커, 세 번째는 95에이커였죠. 총 485에이커의 농장을 운영하게 됐어요. 아들 태준이도 자연에서 자라면서 건강하고 씩씩하게 컸어요.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텍사스 댈러스로 가서 대학을 졸업하고 자동차 딜러십 사업을 시작했어요. 지금은 연간 $120,000 정도 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며느리였어요. 태준이가 대학 다닐 때 만난 제니퍼라는 백인 여자와 결혼했는데 처음부터 저와 궁합이 안 맞았어요. 제니퍼는 간호사로 일하면서 연간 $70,000 정도 벌고 있었는데 경제적으로는 괜찮은 편이었어요. 하지만 성격이 참 이기적이었어요. 결혼 초기에 저희가 텍사스로 아들 부부 보러 갔을 때 제니퍼가 저한테 하는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어머니, 저희는 바쁘니까 미리 연락하고 오세요. 그리고 너무 자주 오시면 곤란해요. 그때부터 뭔가 불편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손자 브랜드니와 손녀 에밀리가 태어난 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가 손주들 보고 싶어서 가면 항상 제니퍼가 핀잔을 주는 시기였어요.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너무 많이 보면 독립성이 떨어진다는 둥. 미국에서는 할머니가 너무 간섭하면 안 된다는 둥. 저는 그냥 손주들이 보고 싶어서 가는 건데 마치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남편은 그럴 때마다 저를 달래줬어요.
여보, 문화가 다르니까 이해해줘야지. 며느리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 마음을 알게 될 거야.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졌어요. 손주들 생일이나 크리스마스 때 초대하는 일도 줄어들고 전화도 잘 안 받더라고요. 그러던 중 2020년 봄에 큰일이 일어났어요. 남편이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오랫동안 알아왔던 간경화가 악화된 거였어요. 병원에 입원해서 3개월 동안 투병했는데 그 기간 동안 며느리는 단 한 번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어요. 아들 태준이는 2주에 한 번씩 왔지만 제니퍼는 코로나 때문에 위험하다면서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같은 시기에 제니퍼 친정 어머니가 감기 걸렸을 때는 매일 병문안을 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속상하고 화가 났어요. 그러다가 2020년 9월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71년의 생을 마감하면서 저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어요. 여보, 농장 잘 정리해서 의미 있겠어. 우리가 평생 일궈낸 것들이 헛되지 않게 해줘. 장례식 준비를 하면서 저는 아들에게 연락했어요. 태준아, 아버지 장례식이니까 가족들이 모두 와야지. 그런데 며느리가 전화를 받더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는 갈 수 없어요. 브랜든이 에밀리 학교 일정이 있고 제가 병원에서 코로나 환자 담당이라 위험해요. 아들은 혼자 왔어요. 남편의 장례식에 며느리가 오지 않은 거예요. 4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시아버지의 마지막 길인데 말이에요. 장례식 당일 교회 친구들과 이웃들이 많이 와주셨어요. 그런데 정작 며느리는 없었죠. 사람들이 며느리는 어디 있느냐고 물어볼 때마다 정말 창피하고 화가 났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아들과 둘이 앉아서 이야기했어요. 태준아, 내 와이프는 정말 너무하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인사도 안 오고. 그런데 아들이 하는 말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엄마, 제니퍼가 그러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농장을 물려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그 순간 정말 피가 거꾸로 도는 것 같았어요. 남편 장례식에는 안 오면서 재산 이야기는 벌써 하고 있었던 거예요. 태준아,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니? 아니에요, 엄마. 저는 그런 생각 없어요. 그냥 제니퍼가 자꾸 그런 말을 해서.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남편과 제가 40년 넘게 땀 흘려 일궈낸 이 농장을 장례식에도 안 온 며느리가 물려받기를 기대하고 있다니. 며칠 후 제니퍼가 직접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이제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농장 관리도 어려우실 텐데 저희가 팔아서 좋은 양로원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진짜 저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없구나. 그냥 재산만 노리고 있었구나. 제니퍼, 내가 아직 정정하니까 농장 일은 걱정 마. 하지만 어머니, 혼자서 485에이커를 어떻게 관리하세요?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죠. 그 현실적이라는 말이 참 듣기 싫었어요. 마치 제가 비현실적인 꿈을 꾸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깊이 생각해 봤어요. 남편이 마지막에 한 말을 계속 떠올렸어요. 의미 있게 써달라고 했는데 과연 며느리에게 물려주는 게 의미 있는 일일까? 그리고 농장에서의 40년을 되돌아봤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점 자리를 잡아가면서 지역 사회에도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특히 어려운 시기에 저희를 도와준 분들이 많았어요. 농업기술센터 직원들, 이웃 농장주들, 농기계 고장 났을 때 무료로 고쳐준 정비소 아저씨. 그분들 덕분에 저희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구나 싶었어요.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있어요. 저희 농장 근처에 사랑의 손길이라는 자선단체가 있는데 노숙자들과 어려운 가정을 돕는 곳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많아져서 요즘 정말 힘들어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린 퓨처라는 환경단체도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유기농업을 배우고 싶어 하는데 땅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버지니아 농업교육재단이라는 곳에서는 농촌 지역 아이들에게 농업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이런 곳들에 저희 농장을 기부하면 정말 의미 있게 쓰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심을 굳히고 2021년 봄에 변호사를 만났어요. 농장 3개를 모두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싶습니다. 변호사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부인, 농장 가치가 350만 달러나 되는데요. 정말 확실한 결정이세요? 네, 확실합니다. 그럼 가족들과 상의는 해보셨나요? 가족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변호사는 절차를 설명해 줬어요. 농장을 3개 단체에 나누어 기부하기로 했어요.
210에이커 농장은 사랑의 손길에, 180에이커는 그린퓨처에, 95에이커는 버지니아 농업교육재단에 주기로 했어요. 기부 절차를 진행하면서 정말 마음이 편해졌어요. 남편도 하늘에서 기뻐할 것 같았고요. 그런데 소문이 났나 봐요. 아들한테서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농장 기부한다는 게 정말이에요? 그래, 이미 절차 다 끝났어. 엄마, 왜 저한테 상의도 안 하고. 태준아, 내가 상의할 상대니? 내 와이프는 내 아버지 장례식에도 안 왔잖아. 그러자 며느리가 전화를 받더라고요.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장례식에 못 간 건 정말 어쩔 수 없는 사정이었어요. 어머니한테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달라진 거예요. 농장 기부 소식을 듣고 나서야 그렇게 나오는 거죠. 제니퍼, 이미 늦었어. 기부 절차 다 끝났어. 어머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농장을 이어받아서 잘 관리할게요. 브랜드니와 에밀리도 할머니 농장에서 뛰어놀 수 있고. 갑자기 손주들 이야기까지 꺼내는 거예요. 그동안은 할머니가 너무 간섭한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손주들 이야기를 하다니. 제니퍼, 너무 늦었어. 그리고 나는 내가 진정으로 사과하는 건지 농장 때문에 그러는 건지 잘 알아. 전화를 끊었는데 계속 울리더라고요. 며칠 동안 하루에 10번씩은 전화가 왔어요. 아들도 오고 며느리도 직접 와서 무릎 꿇고 빌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한번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아물지 않거든요. 기부 절차가 완전히 끝난 후 각 단체에서 감사 인사를 받았어요. 사랑의 손길에서는 노숙자들을 위한 농업훈련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린퓨처에서는 젊은 농부들에게 유기농 교육을 하는 농장으로 쓴다고 했어요. 버지니아 농업교육재단에서는 농촌 지역 아이들을 위한 체험 농장으로 만든다고 하고요. 정말 뿌듯했어요. 저희가 40년간 가꿔온 농장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니. 며느리는 그 후로도 몇 번 더 찾아왔어요. 심지어 손주들까지 데리고 와서 할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라고 말하게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브랜드나 에밀리아, 할머니가 너희들 미워하는 게 아니야. 다만 할머니한테 상처를 준 사람들과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을 뿐이야. 아이들이 울면서 가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프긴 했어요. 하지만 이미 내린 결정이었고 후회하지 않았어요. 지금 저는 농장 부지 내 작은 집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농업인 연금과 소셜 시큐리티로 월 $1,800 정도 받으니까 생활하는 데는 무리가 없어요. 그리고 기부한 농장들을 가끔 구경 가는 재미가 있어요. 사랑의 손길 농장에서는 정말 열심히 채소를 기르고 있더라고요. 노숙했던 분들이 농사를 배우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린퓨처 농장에서는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유기농업을 배우고 있어요. 저도 가끔 가서 조언을 해주고 있는데 그분들이 저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존경해줘요. 버지니아 농업교육재단 농장에는 주말마다 아이들이 체험학습을 오더라고요. 도시에서 자란 아이들이 처음 농사를 배우면서 눈을 반짝이는 모습이 정말 예뻐요. 이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제가 올바른 결정을 했다는 확신이 들어요. 며느리는 아직도 가끔 연락을 해요. 최근에는 아들 사업이 어려워졌다면서 도움을 요청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관심 없어요. 대신 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교회에서 하는 봉사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한인회에서 하는 노인 대학에도 다니고 있어요. 요즘은 퀼트 만들기에 푹 빠져 있어요. 손주들을 위해 만들려고 했던 퀼트들을 이제는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텃밭도 조금 가꾸고 있어요. 예전처럼 큰 규모는 아니지만 제가 먹을 만큼의 채소는 기르고 있죠.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김치 맛이 정말 좋아요. 요리도 새로 배우고 있어요. 한국 음식뿐만 아니라 미국 음식도 배우고 있는데 교회 친구들한테 가르쳐주면 정말 좋아해요. 건강도 많이 좋아졌어요. 당뇨는 여전히 있지만 잘 관리하고 있고 무릎 관절염도 규칙적인 운동으로 많이 나아졌어요. 가끔 외로울 때도 있어요. 남편이 그리울 때, 손주들이 보고 싶을 때. 하지만 그럴 때마다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러 가요. 그러면 마음이 다시 따뜻해져요.
며느리 때문에 속상했던 일들을 돌이켜보면 결국 저에게는 좋은 일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 며느리가 좋은 사람이었다면 농장을 물려주고 끝이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기부를 하게 되면서 저는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쁨을 알게 됐고요. 요즘 젊은 며느리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시어머니가 간섭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세요. 그리고 힘들 때는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세요. 가족이라는 건 혈연 관계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아껴줘야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예요. 며느리는 끝까지 그걸 몰랐어요. 시아버지 장례식에도 안 오면서 재산만 노리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이제 남은 인생을 제 뜻대로 살아갈 거예요. 농장 기부한 것도 후회 안 하고 며느리한테 상처받은 것도 이제는 털어냈어요. 대신 저를 진정으로 아껴주는 사람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려고 해요. 교회 친구들, 이웃들, 농장에서 일하는 분들. 이분들이 저의 진짜 가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축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기쁨을 알게 됐어요. 이게 정말 큰 행복이더라고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에 속지 마세요. 진정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람이 진짜 가족입니다. 그리고 돈이나 재산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있어요. 사랑, 존경, 배려. 이런 것들이 있어야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저는 이제 68세가 됐지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기분이에요. 남편과 함께 일궈낸 농장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뿌듯하고 행복해요. 며느리가 머리카락을 쥐어뜯든 말든 저는 제 결정을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앞으로도 남은 인생을 베풀고 나누면서 살아갈 생각이에요. 그게 남편이 원했던 의미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지막으로 모든 시어머니들과 며느리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서로를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아껴주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 과감하게 새로운 선택을 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